5월 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여야 지도부가 오늘 나란히 호남을 찾아서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당 쇄신에 앞서 텃밭부터 다지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또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 국민의힘의 전략이 맞부딪힌 거죠. 서로의 진정성을 놓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의 적자는 본인들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김용민 최고위원은 북한군의 광주 침투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일 뿐 아니라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항상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반장, 다음 주 월요일에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의 특별 연설을 하고요. 네. 이후에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입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신반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재 잘해서 오고요. 안 반장,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이 유력한 김웅 의원이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주자를 공개적으로 만난 건 처음인데요. 아, 처음이군요. 방송 직전에 이 초선인 김웅 의원과 통화가 됐는데 힘 실어주는 발언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자기만의 정치를 하라. 지금까진 너무 얌전했다. 세게 붙어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세게 붙으라고 조언을 했군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들이 대거 출석하면서 오늘은 라임 공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김부겸 후보자도 오늘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청문회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 차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김 후보자가 몸을 바짝 낮추는 수비 전략을 폈죠. 시작부터 부끄럽다, 사과한다는 자성 발언이 줄이었습니다. 한국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본격적으로 본인과 본인 가족이 얽힌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가 공격 태세로 전환했는데요. 청문회 첫 번째 키워드는 라임입니다. 따님의 가족이 가입한 테티스 11호,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입한 테티스 6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매일 환매를 할 수 있어요. 환매 수수료는 아예 없습니다.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인은 라임 전 부사장인 이종필이 세운 자회사입니다. 후보자 자녀를 위해 이종필 부사장이 만들어준 펀드예요. 그런데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혹만 제기해놓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추가 질의 때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자의 목소리가 슬슬 높아지기 시작한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 후보자 차녀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설계펀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총 6명인데 이 중에 4명이 김 후보자 차녀 가족이었죠. 부부와 손자, 손녀가 각각 3억 원씩 총 1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가 없고 판매 신청 후 나흘 만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후보자님하고 상관은 없다 치더라도 사위나 이 딸 가족한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해 보이죠. 차녀가 결혼을 했는데 경제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합니까?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2014년인데 같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진정하세요. 후보자인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렇죠. 왜 후보자님이 화를 내고 그러세요?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룻밤 지나 오늘 이틀차 청문회에서 곧장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밤새 사위에게 좀 물어봤느냐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어제 저녁에 청문회 끝나고 사위분한테 라임 펀드 가입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상의해 보셨습니까? 캥기는 게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뭐 저는 내용이라도 알아보려고 하겠지만 쭉 오늘 뭐 오후에 신문을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뭐 다른 자료를 보십시오. 오늘 뭐 전문가도 나오신다니까. 오늘 나온다던 전문가, 라인펀드 판매의 핵심 인물인 대신증권의 센터장입니다. 오후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죠. 민주당은 센터장과 김 후보자 간에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 또 김 후보자 가족 역시 라임 사태로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반면에 역시 증인으로 참석한 라임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2천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팔았느냐,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이 테티스 펀드 가입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이 가족이 뭐 매일 환매를 해서 수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환매를 한 적은 있습니까? 환매 신청은 했는데 그때 환매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김부겸 후보 사기 가족도 피해자로서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입이 안 돼 계신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테티스 11호 같은 펀드가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럴 제안 자체가 저희 일반인들에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상상을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피해자들이 사실 테티스 11호를 알게 됐을 때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한테는 2천억 피해를 입히고 정말 금융사라고 볼 수 없는 사기 집단 같은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네, 청문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문심 대 민심입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검수 완박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발언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그 표현하신 부분이 그게 이제 적절치 못했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어떻게 보면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이 펴낸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사람이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회계사이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죠. 시민단체가 조국 사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참여연대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청문회에선 이 조국 사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둘러싼 날선 공방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1심 판결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김부겸 후보께서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이런 것들도 과연 액면 그대로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서 이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총리 청문회도 그렇고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랬고요. 자,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 또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모두 이 조 전 장관 사태가 시발점이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일 겁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의 청년 간담회에서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방에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조국 사건, 능력, 그리고 박원순, 오건호처럼 서울, 부산, 시장까지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풀집회 대상은 이번 정권이 된 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곧 본인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결자 해지,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는 한 언론인의 발언을 인용한 뒤에 장문의 글을 덧붙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장관 임명 당시 했던 3차례의 사과 발언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 반성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어서 조 전 장관은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라는 한 문장을 새로 덧붙였습니다. 이미 사과했지만 또 하겠다. 자세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자, 곧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재등판합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무슨 한편의 영화대사 같기도 하고요. 합법이라고 해도 반성한다라는 조 전 장관의 사과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다 불법이었건을 이걸 사과라고 하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말과 함께요. 자, 다시 청문회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대선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민주당의 대선 잠룡으로 꼽혀왔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총리가 내 마지막 공직이다라고 했는데요. 나이도 있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다면서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또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 스스로가 정치해왔던 내용 등등으로 보았을 때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스스로가 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열띤 질의가 오가는 중인데요. 들어가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부겸 청문회 이틀째, 라임 공방, 조국 흑서 저자 증언대. 어제 저희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몸을 낮추면서 많이 이제 본인의 행적이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라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어젯밤도 그랬고요. 적극적인 이제 반박에 나섰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장면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오늘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청문회 소식하기 전에요.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속보부터 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 나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취임 4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을 갖는다고 합니다. 남은 임기 1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3주년 특별 연설과 마찬가지로 TV 생중계로 진행되고요. 연설 후 청와대 출입기자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협의 없는 질문들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질문은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고 하고요.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미리 자체 선발한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 연설 형식으로 국민들 앞에 서는 건 지난해 취임 3주년 연설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자, 지난 화요일에 이제 5명의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청문회를 치르는 슈퍼 화요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청문회가 한 번 더 열릴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안을 제거했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제거했고 오후 4시쯤 국회에 제출도 완료됐습니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 청문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요. 따라서 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시한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곧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이 잡힐 거고요.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후에 들어온 속보들부터 정리해봤고요. 신반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각오하고 있죠? 청문회 전문가. 근데 안 반장 이번 주까지잖아요. 네. 네, 박준호 반장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면서 그 정치부회를 보고 있을 텐데 빨리 오기 바랍니다. 안 반장이 또 와도 돼요. 네, 5명이 해도 돼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4명이 해서 안 반장을 넣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좋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오늘의 화두는 라임 펀드였네요,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라임 사태 관계자 4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 정구집 라임 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장영준 대신증권 반포 WM 센터장 등인데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구속수감 중이라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또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0일 공동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경률 대표는 김부겸 후보자 참여펀드는 특혜성이 있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양상이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 보수,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해체해버리고 많은 이제 특수수사통들 전국으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버린 상황에선 결국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내는 방법밖에 없다. 부겸 후보의 어떤 언설로서 호소할 일이 아니라 조사의 결과로 밝혀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김부겸 후보자는 사위가 라임펀드에 가입한 것과 자신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는 주장입니다. 펀드 판매 관련 증인으로 대신증권 측 관계자 역시 김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모르고 부탁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반장, 아까 이제 신반장 발제에서 저희가 봤지만 지금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자 가족 역시 피해자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펀드를 환매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 피해자라는 건데요. 김 후보자를 엄호를 한 겁니다. 테티스 11호 펀드 자체에 특혜성이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 무근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김경률 대표를 겨냥해서 가짜 뉴스를 주의하라는 취지의 공세를 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직업이? 지금은 회계사입니다. 가짜 뉴스가 요새 되게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가짜 뉴스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데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가짜 뉴스의 폐해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누군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적으로 또 이제 그걸 유포하고 하는 건데요. 말씀을 아주 잘 하시던데 혹시 말씀 중에 가짜 뉴스가 있다라는 의심을 해본 적 없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음 답변이 되게 궁금한데. 네. 그 다음은 이제 위원장의 중재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문회 속보는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안지현 반장이 챙겼던 그 5명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 중에 이제 2명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임명까지 났죠. 제가까지 났다는 속보를 어제 저희가 전했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아직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아직 채택이 안 됐고요. 앞서 국민의힘은 3사람에 대해서 이 부적격 당론 확정한 바 있는데요. 이 3사람 임혜숙, 박준영 그리고 노영욱 장관 후보자입니다.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장관 지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국회 시간이라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까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만 내부적으로는 임혜숙, 박준영 2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10일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마감 시한인 만큼 주말을 지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월요일이 인사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송부 마감 시한이기도 하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날? 그렇죠? 네. 신반장이 좀 챙겨요. 알겠습니다. 겸사겸사. 네. 좋습니다. 월요일에 속보가 많군요. 오늘 그리고요.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던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재직 시절에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으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조사를 받아왔죠.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오늘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청와대는 감찰 결과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관련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건 청와대 감찰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 비서관 본인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사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좀 다뤄봤고요.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부겸 청문회 특혜다 아니다 라임펀드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공교롭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나란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이 모두 호남 구애에 나선 배경을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대권. 호남이 없으면 대권도 없다. 민주당에서 대선에 도전하려면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무 호남 시무 대선.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대선의 꿈도 멀어지게 됩니다. 양무 호남 시무 대선. 호남을 잡지 못하면 대선도 없다. 네, 양무 호남 시무 대선. 이 말 사실 저는 조 반장이 창조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조가 있더라고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뜻으로 무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곡창지대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산도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600년이 흐르고 대선을 10개월 앞둔 지금도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호남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호, 국민의힘 김기현 호 모두 호남으로 향했는데요. 1시간 간격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사실 그때 5.18 데모를 주동했던 사람은 저였는데 저는 죽지 못하고 우리 영진이가 5월 21일 날 저희 도청 근방에 그때 세무사 앞이던가 여기서 계엄군 총탄에 쓰러졌는데 제가 살아남은 사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금까지 학생운동을 하고 이 민주당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정신 전문으로 넣겠다 이렇게. 네, 전남 고흥 출신으로 5.18 당시에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도 광주의 비극은 예외가 아니었나 봅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이렇게 친구의 묘역 앞에 서서 묵념을 했는데요. 송 대표 1시간 뒤에 같은 묘역을 참배한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야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5.18 정신을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호남은 자타공인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잎도 꽃도 피울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호남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요. 50%대인데 4월 재보선 직후에는 이렇게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부정평가도 40%에 육박했는데요. 집권 초반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지지율이 90%를 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유일의 최고위원 후보였던 서삼석 의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송영길 대표는 당직 인사의 키워드를 호남으로 잡은 듯합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을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앉혔습니다. 호남 출신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말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의 편에 섰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뛰었던 젊은 변호사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청년 정치인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노무현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광주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문재인, 노무현 두 대통령을 배출하는 힘이 이 광주에서 같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입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5.18 묘역을 찾았는데요. 김 원내대표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안내. 소장님입니다. 네, 꿋꿋하게 묘역을 참배한 김 원내대표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를 했는데요. 5.18 당시 본인은 대학생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참혹했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우리 역사를 잘 치유하고 민주 영령들의 그 뜻을
승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또 돌아가신 부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사실 광주와 국민의힘 둘이 가깝진 않았습니다. 2년 전이죠.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5.18이 정말 북한군이 개입된 것이었다. 합리적인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나가야 됩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5월 광주를 찾았는데요. 사죄는커녕 이런 말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반면 다음 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당에서 나왔던 망언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소위 참여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네, 지방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김기현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길을 따른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구애하는 이유, 최근 불거진 영남당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점이 크겠죠. 특히 지난 총선 이후에 영남 편중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집권을 위해서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당 관장으로서 송영길호 소식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화를 내세운 송 대표, 당내 주류인 친문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뱃머리를 트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오선의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내정한 겁니다.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한 것,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부총리를 지낸 관료 출신입니다. 김 의원은 평소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당 지도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 한시 감면 등의 방안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송 대표는 정책위 의장에는요,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호중 대표와 겨루었던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인재들 이렇게 당직에 연이어 임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정 어린 비판의 목소리가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강성당원의 과도한 압박으로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네, 송영길호의 변화 앞으로도 여정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뿌리, 영남당 탈피, 같은 날 광주 찾은 여야 지도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모두 광주를 찾았고요. 정말 1시간 간격으로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죠, 안 반장.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 민주당은 집안 단속에 나선 셈이고요.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원내대표는 5.18 묘역 참배 이후에요.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했고요. 국민의힘 전당도당 개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18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친호남을 넘어서서 핵호남이 돼야 된다. 호남이 우리 핵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끌고 나가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성 있게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이제 신경전 같은 그런 발언도 나왔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환영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5.18 묘역을 참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격세지감이고 환영이다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강병원 최고위원은 5.18 관련해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다면서 최초 발표 명령자, 그리고 헬기 사격 문제,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 같은 묻혀있는 진실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룸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18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해서 지난 5월 6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군 광주 침투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그건 자신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당장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뉴스룸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탈북민 관련 보도였는데요. 이 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서 5.18 기획하고 시민군 조정했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 북한군 개입설의 출발점이 바로 2006년 탈북한 김명국 씨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본인이 80년 광주에 갔던 북한군이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제 뉴스룸에서는 이제 김 씨를 직접 만났는데 광주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선생님, 저희가 다시는 안 올 테니까 광주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오신 적 없으세요? 네. 나는 5.18에 가서 우리 조장한 데서 들은 얘기를 했어요. 조장한테? 네, 들었고 또 들어오는 걸 그대로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면 광주에 오신 적은 전혀 없다? 네. 네, 앞서 김 씨는 2013년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관련 증언을 하면서 유명세를 좀 탔는데요. 2017년에는 보랏빛 호수라는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전두환 씨 회고록에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김 씨의 주장은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JTBC 취재에서 김 씨는 본인은 광주에 간 적이 없고 주변에서 전해 듣거나 지어낸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5.18 진상조사회를 찾아가서 진실을 털어놨다고도 했는데 지만원 씨 등 일부 세력이 자신을 이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에서 이제 추가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나저나 이제 전두환 씨 재판이 10일에 예정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초선 의원들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간다고 그랬는데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다음 주 10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유 반장이 했어요? 제가 유 반장을 쳐다봐서 그런 거죠? 미안해요. 네. 안 반장이 얘기해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전 씨는 애초에 재판에 나오겠다고 했었는데 입장 바꿨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선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첫 공판에도 꼭 출석할 이유가 없다 이런 조항을 들면서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제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날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맞아요. 예. 네, 이제 전 씨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정대로 광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겠답니까? 네. 네.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날은 전 씨의 재판 날인 만큼 전 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유 반장이 옆자리에 앉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제 유 반장을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알았죠?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직 인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류 반장이 이제 배 방향도 있게 좀 그래픽으로 좀 소개를 했는데 지금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 그리고 호남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직 인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당내 쇄신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 우선을 기치로 내걸고 부동산, 코로나 방역 등을 최우선 과제로 놓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당직 인선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조 의원은 소위 그 문자 폭탄을 비판하면서 당내 친문 의원들과 각을 세웠었죠. 특히 김남국 의원은 문자 폭탄 얘기 그만하라 이렇게 의원 카톡방에 올리기도 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혹시 뭐 카톡 폭탄을 날렸나 했는데 조 의원은 글을 올려서 의사를 표현한 건 단 2번뿐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야 지도부가 오늘 경쟁적으로 이제 호남을 찾아서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일시적인 그 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뿌리, 그리고 영남당 탈피, 같은 날 광주 찾은 여야 지도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안지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나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설로 시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열릴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를 놓고서는 다양한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안지연 야당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꿈틀입니다. 꿈틀이, 혹시 새콤달콤 지렁이 모양의 젤리 떠올리셨나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 정치권에서 꿈틀이 얘기를 꺼낸 건 다름 아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는데요. 차기 대권 주자를 묻자 새로운 꿈틀이가 나올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일단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정서가 거기에 맞으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꼭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나오자 정치권에선 지금 여론조사 선두권인 윤석열 전 총장과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의 자맹, 검찰총장직 사퇴한 지 오늘로 벌써 65일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호남 지지율이 놀랍게도 이재명이나 이낙연 두 사람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쪽으로 오면 그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독자 세력으로 있어야 된다. 기존의 자기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긴 자맹 끝에 결국 우리 당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거죠. 자, 다시 김 전 위원장 발언으로 돌아가면요. 김 위원장은 새로운 꿈틀이의 과거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처음 선보이지만 다음은 기약 없는 코너, 안 반장의 질주 본능입니다. 민심 라이더인 제가 이번엔 20년 전 과거로 한번 달려가 봅니다. 이때는 16대 대통령 선거를 딱 1년 앞둔 2001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때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31.6%로 가장 높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6%에 불과했습니다. 요새 말로 어데이, 어차피 대통령은 이회창으로 불릴 만큼 막강했던 이회창 후보는 결국 패배했죠. 1.6%에 불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당내 경선에서 이인재 전 의원을 꺾고요.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의 말은 원조 꿈틀이 노무현도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비관론도 존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1년 전에 대선 후보로는 지지율이 매우 미약했지만요. 새로운 꿈틀이라고 하기엔 이미 존재감이 컸다는 거죠. 일단 그가 청문회 스타로 정치권의 존재감을 드러낸 건 이미 10년 전 초선이었던 1988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증인 안전기획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그리고 2001년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하면서 사실상 대권 수업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꿈틀이는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선 꿈틀이로 거론되는 인물 없는 건 아닙니다. 1번 꿈틀이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이 청계천 판자촌 출신의 고졸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이 됐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 들어갔지만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시 잡지를 발견하고 말 그대로 주경야도 공부해서 행시와 입법고시 동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좋아하는 스토리 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총리 이미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치권에서 출마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때 김 전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긴 글 올렸는데요. 출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정치인들 이 글 보면서 명문이다 이렇게 감탄했고요. 정치권에선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문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 김 전 부총리 지금 지역을 돌며 강연하는 등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선 새로운 꿈틀이로 보기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용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대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기에 또한 이력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선 우리보단 민주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꿈틀이로 이름을 올린 사람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 이런 평가받은 인물이죠.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보니까요. 한마디로 정치에 뜻이 없는 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치권에서 아주 오랫동안 꿈틀이로 지낸 분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살펴봐야겠죠. 본인은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빠지면 제가 흥행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 1, 2, 3위가 물론 이제 격차는 있습니다만 다 바깥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누구로든 빠지면 저는 흥행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킹메이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미 손절한 지 오래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혹평했죠. 과거에 그분이 정치 참여 처음 시작할 때 2011년 그때부터 얘기를 해봐서 잘 알아요. 그때 내가 판단하는 거나 지금 판단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여전한 부정적 평가.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도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던 시절에도 김 전 위원장의 안 대표에 대한 혹평은 이어진 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 가장 활발하게 대권을 향해 달리고 있는 분 바로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도 미국에서 일정 이어갔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단골집에서 진짜 진보를 만났다며 이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를 만난 사진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직은 그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달라진 건 없지만 황 전 대표 스스로 꿈틀이 행보 당분간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자맹 속에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놓고 고심 지속. 네, 안재원 반장의 발제 속에 오늘 꿈틀이라는 단어가 한 30번은 나온 것 같아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연일 계속해서 정치 관련 발언 많이 특히 대선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요청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웅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당의 변화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좀 세게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청년들한테 미래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당대표 선거에서 세게 붙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만남에 의미가 있는 건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만난 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웅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꼭 도와주겠다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네요. 자, 김 전 위원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윤 전 총장한테 매달리는 건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언급이 있었어요? 김웅 의원 만날 때.
네, 김웅 의원하고 방금 전에 네. 방송 직전에 통화했을 때도 얘기해 줬는데요. 네. 윤 전 총장에게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김 전 위원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안 반장이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김웅 의원하고? 네네, 김웅 의원하고도 통화했는데 그런 네. 얘기하면서 그 뉘앙스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뉘앙스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 말 사실 해석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당 소속 3선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속마음이 정말 뭐인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한마디로 자신이 멘토해 줄 테니 빨리 찾아와라 이런 말 아니겠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 전 총장 아직 대중의 심판대에 올라서 본 적이 없는 인물이죠.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처럼 중간에 낙오할 가능성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주자에 대한 여지도 열어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이제 조 반장도 뭐 마크롱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마크롱 모델을 얘기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해서 대통령 출마를 해야 당선이 된다는 말이었는데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다의 양당 모두를 극복해보라 이렇게 공개 조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의원 한 명 없는 신당 수석으로 창당을 해서 1년도 안 돼 30대 젊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이후 최다 의원을 배출한 여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여야 일부를 아우르는 새 세력을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발언인데요. 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황소는 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자, 그렇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야권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힘과의 그 합당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왔는데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죠? 네, 근데 일단 합당은 일단 6월 둘째 주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로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후에? 네. 오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라디오 발언을 보면요.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고서는 합당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이태규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합당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석 전까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범야권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부터 뽑아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죠? 네. 국민의힘은 현재로선 뭐 주호영 대 나경원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 많고요. 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늘도 별다른 언급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깜짝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면요. 85년생이고요. 30대 최연소 도전자인 셈입니다. 노원병에 계속 출마했었는데 한 번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적은 없지만 이 19대 때 박근혜 퀴즈로 불리며 비대위원으로 기용된 바 있습니다. 벌써 21대니까요. 영성 중진이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다만 최근 젠더 발언으로 진중권 전 교수와 연일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안 반장 발제에서요.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전에 이제 조 반장도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도 좀 많이 나오죠. 그 영입설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네, 지금으로서는 뭐 적극적인 영입 단계는 좀 아닌 듯합니다. 일단 대어인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을 좀 봐야 하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치를 가능성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당내에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정치의 뜻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신반장이 그 뭐죠? 그 윤석열 전 총장 황소 얘기한 거는 이태규 의원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그렇다는 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꾸 이제 황소 얘기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자맹 속에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놓고 고심지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때 아닌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시끄럽습니다. 친문계에서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9월로 예정된 경선 일정을 11월쯤으로 미루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물론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다시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여권 후보로만 좁혀보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순인데요. 이 지사의 독주가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경선 일정이 시작되죠. 이른바 빅3의 경쟁 속에 군소 후보들도 몸을 풀고 있는데요. 비록 여론조사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역전을 꿈꾸며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경선 연기론입니다. 먼저 군부를 뗀 건 김두관 의원입니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와 조찬을 함께 했죠. 이 자리에서 경선 연기론을 꺼낸 겁니다. 당이 지금 어려운데 대선 경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면서 너무 일찍 뽑히면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이광재 의원을 돕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밥상머리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경선 연기론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1년 이상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대선 후보를 먼저 뽑는 게 과연 대선에 유리하냐? 시기의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당원대로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뽑으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후보 경선 과정을 멀뚱히 쳐다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재보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미 민주당을 압도했다고 말입니다. 이 과정이 내심 부러웠나 봅니다.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보선 패인, 과연 여기에 있었나 싶긴 합니다. 전 의원이 내세운 가장 큰 명분, 결국은 민주당의 집권 전략, 대선 승리를 위해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원에 규정된 사안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재보선 당시 후보를 낼 때도 대선을 명분으로 삼았었죠. 대한민국 제1의 도시, 2의 도시의 수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그런 중대한 선거고, 이 선거는 바로 1년 후에 있을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당시 공천에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대의명분적 측면에서나 또는 실리적 측면에서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반성하고 후보 안 내는 게 맞고, 우리 정치권이 이 당헌 당규를 너무 무시하고 경선 연기가 당원을 무시할 만한 대의적 명분이나 실리가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전 의원은 대선 경선 일정을 규정한 당원의 이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될 일이니 원칙 훼손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적어도 경선을 연기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는 있다는 이야기겠죠. 전 의원은 특정 캠프의 입장을 제외하면 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특정 캠프, 이지사 캠프를 지칭한 듯 싶은데요. 재보선 참패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이낙연 전 대표, 아직 마의 5% 벽을 뚫지 못한 정세균 전 총리, 두 사람 모두 나쁠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군수후보들 입장은 물어보나 마나겠죠. 더욱이 전 의원이 주장한 집단 방역이 가시권에 든 시기 11월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지사를 제외한 친문 후보들 입장에선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빛나는 전과 그 후광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전 의원이 말한 특정 캠프,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선 연기는 대의적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겁니다. 경선 연기는 선거 공학만 생각한 하책이라면서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갔고 본선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먼저 후보를 뽑아놓고 놓으면 상처를 입지 않겠냐. 또 야당이 누리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시는데 거의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를 미리 뽑으면 상처만 있는다. 일부 친문계의 주장인데요. 문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대선을 8달 앞두고 후보로 선출이 됐었죠. 대선까지 가는 동안 숱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야당이 아닌 당 내부에서 말입니다. 사실상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후보 단일화 협의회까지 만들어졌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비주류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경선 연기론이 제기된 어제 우연치 않게도 이재명 지사는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를 했습니다. 방명록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란 글귀를 남겼는데요. 원칙대로 정도를 걷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대선 경선을 연기할 거냐 말 거냐 결국 공은 당 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이런 생각을 밝혔었죠. 저는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어떤 룰이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거나 또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은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원칙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게 이제 특정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해서 당이 오히려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말한 특정 후보 누구인지 말 안 해도 아실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친문, 경선 연기, 친명, 자행위, 스치는 후단협의 기업. 글쎄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면서 왜냐하면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 거죠. 네, 당초 5위 전당대회가 끝나면 주요 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또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맞아요. 이번 네. 어린이날에 저희 정치부회의가 쉬어서인지 아니면은 그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와서인지 모르겠지만 공식 출마 선언을 늦추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당초 이달 중순에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6월에 출마 선언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또 김두관, 이광재 의원도 6월 이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정을 이유로 당내 예비 경선이 임박해서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남들보다 일찍 출마 선언해서 선점 효과 누리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후보들도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는 9일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는 12일에 각각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지율이 열세인 만큼 차라리 일찍 출마 선언을 해서 먼저 주목받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류 반장이 유머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네요. 네, 정말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조 반장? 옆자리인데. 네. 어린이날 쉬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네, 좋아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양승조 지사도 대선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마침 또 오늘 그 광역단체장 평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고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2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고요.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 지사는 17개 단체장 가운데 13위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어제 조 반장이 이제 관련 소식을 전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기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박용진 의원은 요즘 대선 주자께서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000만 원 여행 자금을 지원하고 3천만 원의 전역 지원금을 준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20년 뒤 20살이 된 청년에게 1억 원을 주려면 어떤 재정 전략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른바 민주당 빅3의 청년 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했습니다. 재정을 마구 나눠주고 퍼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역시 대선을 준비 중인 이광재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대학을 택하지 않고 남다른 도전하는 젊은이들, 또 국방 의무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청년들,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커플들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꿈과 희망이 필요한 이들이라면서, 그런데 그 해결책이 현금으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이렇게 날을 세운 건데요. 아이들은 대화와 관심을 바라는데 부모는 용돈만 주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누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하자, 또 균형 있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또 이제 관련된 공방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진입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었죠. 이 때문에 전국 택배 노조가 오늘 파업을 결의했죠. 위반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갈등이 빚어진 건데요. 전국 택배 노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어제 하루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 찬성률 77%로 가결이 됐습니다. 전체 조합원이 6,400명인데 그중에 90%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택배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업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조 측은 위원장이 파업 시기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택배사들이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단 여지를 좀 둔 거고요. 노조 측은 지상 차량 통행을 금지한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부분 파업인 네. 만큼 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좀 낮아 보이고요. 조합 측은 조합원 가운데 2,000명만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체 택배기사 5만 5천여 명 가운데 3% 수준입니다. 또 노조 측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배송 물량 중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인데요. 신선식품은 택배사의 배송 책임이 있어서 사측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서 논란을 빚었죠. CCTV 영상도 공개가 됐고 정치부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벨기에 대사 부인이 어제 오후에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나 대사관 직원을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대사 부인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대사 부인이 조사를 받았지만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소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지 벌써 29일이 지났는데요. 뒤늦게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과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멱살을 잡아서 논란이 좀 있었죠. 광복회가 김임용 씨의 징계를 오늘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광복회가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광복회장 상벌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벌위원 전원 의결로 결과를 도출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처분장을 송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 첫 번째 상벌위가 열렸고 지난번에 이제 조 반장이 소개했었는데 그 회의장 입장 문제를 놓고서 몸싸움과 고성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1차 상벌위의 진행 과정을 공개하라는 회원들과 이에 반대한 광복회 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김임용 씨는 당사자만 출석하도록 규정된 회의장에 취재진과 함께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김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으로 징계가 결정됐고요. 김 씨는 회원들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계 결과에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광복회 내부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요.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았죠, 1심에서. 네, 그렇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에서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성 때문에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뛰어넘어서 금융기관에 청탁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 우려를 초래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났다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알선 수재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률 자문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인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았고 회계, 세무 절차까지 거친 만큼 이 검은 돈일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죠. 윤 전 고검장이 체결한 법률 자문 계약은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받은 금액도 통상보다 과도하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오늘 1심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 신반장, 아까 이제 청와대 감찰 조사를 받았던 전효관 비서관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속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감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때 마사 회장이죠. 네,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폭언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네. 오늘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결과 이 김은환 마사 회장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상응 조치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김은환 회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이제 채용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가 이 특별 채용은 불가능하다 이런 인사 담당 직원의 답변을 받고 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녹취 파일 등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됐었죠. 네. 네, 저 청와대발 속보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호남에 갔고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이제 광주에 갔다는 얘기를 아까 다뤘었는데 그 송영길 대표가 기러기 부부,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을 좀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주 혁신 도시를 찾아서 국제학교를 유치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인데요. 기러기 가족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송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영어 하나 배우게 하려고 자녀를 유학 보내고 마누라도 보낸다. 그리고 부부가 떨어져 사니 남편이 혼자 술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자는 가서 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져서 기러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러기 가족 폄훼라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 망정 술 먹는 남자, 바람 피는 여자 운운하면서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송 대표의 인식에 개탄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디 가요?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네, 했다고요? 국민의힘. 논평까지 나왔군요. 자, 그리고 여우조연상,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내일 귀국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왔는데 귀국 일정을 지금 공개 안 한다는 거죠? 코로나19 탓에 또 사람들이 몰리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류반장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친문 경선 연기, 친명 자해 행위, 친명은 이제 이재명계죠. 수치는 후단협의 기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300kg 쇳덩이에 깔려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입니다.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23 고 이선호 군인데요. 지난달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300kg 무게의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하청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원래 업무와 다른 일에 투입된 첫날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사전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없었다고 하죠.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됐건만 현장의 온도는 다른가 봅니다. 사고 조사가 더뎌지면서 2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왜 항상 외로운 죽음 곁에 유족과 지인들만이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 반장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와요.